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직접 만나면 더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런 동영상으로도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벌써 우리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잠깐만 밑에 자막이 막 뜨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잠시 지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다문화, 국제결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유사한 내용들이, 유사하다기보다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미 우리는 몇 번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주노동자를 다뤘던 시간도 있었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요즘 다문화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은 잘 아니지만 화교 문제라든가 혼혈인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그중에서 또 국제결혼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화면 공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공유된 화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먼저 이런 거 어떨까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다문화 관련된 얘기가 이제는 등장한 지가 뭐 20년 가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캠페인도 많이 있었고, 공익 광고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문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약간은 피로감을 느끼는 면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다문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다문화라는 것은 이 공익적 가치로 볼 때는 충분히 얘기할 만하지만 우리 머릿속에까지 다문화가 자리를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교과서에서 단일 민족 관련된 또 단일 문화 관련된 언급들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와 같은 어떤 단일 민족 전통, 정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문화는 수사로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까지 자리를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음, 한국 안에서 다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공간으로서의 장소,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다양한 외국 출신의 사람들, 또 이국적 문화,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많이 있죠. 이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으면서 이태원 생각도 나고요. 홍대 앞에 가도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종의 의 장소뿐만 아니라, 어,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런 데도 많습니다. 공단 지역에 있는 상업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 출신의 사람들이 있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차이나타운 얘기도 했었고요. 이 대림동 인근의 구로 가리봉 지역들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매체에서 만나는 이주민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대개 이 대중매체에서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인 방송 출연자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등장하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 또는 인종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르기도 하다. 다른 면도 있다. 또, 등장하는 비중 자체도 조금 차이가 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어지는 역할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 혹시 여러분도 안 받으세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연예인들의 또는 일반인들의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백인 계통의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이 자주 등장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등장하는 이주민 또는 뭐 외국인, 이국적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이 역할 부여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좀 더 소위 말하는 고급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아닌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눴다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죠. 전체적인 외국인 숫자의 흐름입니다.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출처라고 되어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통계 월보라는 걸 발간을 하고요. 이게 2024년 9월호, 지금이 10월이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9월호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수치들인데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치가 점점 늘어가는 걸. 그래서 이미 요때 2015, 16년 요 사이에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쭉 늘어나다가 2019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했다가 코로나 때 많은 외국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줄었다가 코로나가 회복 추세에 놓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봅니다. 251만 명, 작년 말 현재 251만 명이었는데 이제 9달 지났는데 269만 명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인구학자들 중에서는 2050년에 500만 명을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인구가 5천만 조금 넘지만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500만 넘어간다. 그러면 인구의 10%가 넘는 외국 출신자가 10%가 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 2050년 근방에 그런 예측인 것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으로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이 약 34.5만 명 많습니다. 그중에 16.5만 명은 귀화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앞으로 할 사람으로 보이고요. 요 국제 결혼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또 더 정확한, 더 자세한 수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한 동포들도 많습니다. 뭐 80 몇만 명, 그중에 중국 동포들이 많지만은 굉장히 많은 동포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다. 네. 유학생도 27만 명. 와우.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이번 2024년 가을 학기에 우리 대학에도 굉장히 많은 2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중국 출신의 학생도 있고 네팔 출신도 있고 베트남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늦은 거죠. 다른 대학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미 재학 중인 대학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물결이 조금 늦게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주 노동자들인데 아까 전체적인 숫자도 봤지만은 그 269만 명 중에 공식적으로 단순 기능 인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공식 명칭은 외국인 근로자 그러나 일반적인 이 학계의 용어는 이주 노동자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단어 안에는 사실은 뭐 전문직 노동자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이주 노동자. 외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으면 다 노동자니까, 이주 노동자니까. 근데 거기에서 전문직은 빼고 단순 기능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은 49만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E9 비자, E10 비자, 그리고 동포들의 경우 H2 비자, 뭐 이런 비자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 비자 유형만 합치면 49만 명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 이민자들의 상당수도 일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제한 동포들도 와서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도 주 몇 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대학원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매주 몇 시간씩 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결혼 이민자들이라든가 제한 동포라든가 유학생들의 상당수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이 150만 명이 넘는 노동 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난민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 한국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게 1994년인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11.8만 명, 거의 12만 명이죠. 그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1,500명, 그 다음에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자들이 2,600 몇십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주민이 있고 그 이주민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예를 들면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 이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 대규모로 함께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이주민이죠. 이주민들에 대한 거부감, 배척,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사실 심한 사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현상을 겪었던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들, 그 다음에 비하 발언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유럽에서 이방인들, 이주민들에 대한 거부감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 한국이 뭐 굉장히 심하다. 우린 정말 배타적이다.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아직은. 응? 앞으로 그 이주민 숫자가 계속 늘어나도 계속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배제하고 거부하는 나라일 것인가는 알 수 없죠. 예,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그 269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들의 현실을 평균적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처해 있고요. 국제결혼 가정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받는 현실, 인종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개토 알잖아요. 그 특정 민족 집단들의 집중 거주 지역. 그래서 개토다 그러면은 원래는 사실은 유럽에 살던 유태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을 개토라고 불렀던 거고 그 개토라는 데가 뭐 그렇게 썩 훌륭한 거주 지역이 아닌 거지요. 개토화한다 그러면 막 그 이 빈곤한 동네화 된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니까 그런 현실 속에 이주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 다문화주의 논의의 확산은 전지구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 경향, 다양화의 경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주자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서 다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지구적 변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뭐 여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주로 아예 국경을 넘어서 장기 거주 또는 영주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적과 거주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 국적이지만 이제 사는 건 저 나라 가서 살고 있다. 그리고 뭐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또는 영원히 대대손손
그렇게 가서 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국적과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모델. 이게 여태까지 일반적인 모델이었던 거죠. 태어나면은 그 나라에서 늙어 죽는, 대대손손 늙어 죽는. 그런 과거의 모델,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모델은 이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적에 기초한 권리 개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적에 기초한 권리 개념. 그러니까 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권리를 갖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딴 데서 온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없다. 많은 모든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예, 원래 소위 말하는 국민이 권리를 갖고 나머지라기보다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보다 적은 양의 또는 개수의 권리를 갖게 되겠지요. 일부 여기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권. 외국에서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투표권 주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걸 비롯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권리의 차이가 있는데 국민과 아닌 사람들과의 사이에. 그런데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와가지고 계속 살 사람들,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런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국민이 아니더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계속해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먼저 국제결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국제결혼 수치를 아까 봤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국제결혼 비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이 비율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결혼 중에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1990년에 1.2%였는데 쭉 가서 2004년에 8.9%, 2005년에 13.6%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뭐랄까요? 초기 수요가 워낙 많았으니까 국제결혼이 문호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수치가 내려갑니다. 2010년에 10.5%, 15년에 7.0%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때에 국제결혼 관련된 뭐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매매혼이냐, 외국 가가지고 뭐 베트남이든 뭐 캄보디아든 이런 데 가가지고 쇼핑하듯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오고 하는 방식, 이거 국제 결혼 브로커들의 문제, 무자격 브로커들, 에이전시의 문제들이 터지면서 법무부에서 그런 에이전시들, 국제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저러한 규정을 지켜야 되고 등등등. 그런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떨어졌고 이제 다시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가장 최근 통계가 요겁니다. 2023년 바로 작년이죠. 10.1%입니다. 꽤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결혼의 10건 중 한 건은 국제 결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30명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 10분의 1, 3명 정도는 국제 결혼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국제 결혼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학자들은 이 정도의 비율, 뭐 10%, 때로는 그보다 조금 적은 뭐 7, 8%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치들은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있다 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 결혼의 이 정도 비율은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숫자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바로 최근 통계인 2024년 9월에
현재 한국에서 일어났던 국제결혼 총수, 여태까지 누적입니다. 이거는 34만 5천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해서 귀화한 사람은 한 16만 명,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18만 명 정도 된다 이 얘기죠. 이 18만 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서 출신 국가에 따라서 귀화를 한국 국적 취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 출신이라든가 일본 에서 온 국제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에 한국 국적 취득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 여기 1990년 1.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이제 국제 결혼이 처음 등장해서 시작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국제 결혼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저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어 소위 한국의 이따가도 그 표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한다.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가니까 다들 서울에 살고 뭐 도시에 살고 싶어 해서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 참 문구가 웃기는 거예요. 연변 처녀와 결혼시키자. 연변 처녀. 네, 그렇게 표현들 했습니다. 그때 이 광고 홍 문구도 그랬고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연변 처녀들과 결혼시키자 농촌 총각들을 그래서 농촌 총각 모아가지고 연변으로 함께 가가지고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2%, 1990년 1.2%라는 것은 국제 결혼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의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꼭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 출신들과의 결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 결혼 그 당시 국제 결혼은 지금과 같은 물결이 확 올라오기 전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주로 소위 말하는 선진국 남성입니다. 미국 쪽이 제일 많았고요. 그쪽의 국제 결혼이 다수였습니다. 지금의 남녀 이 매칭이랑 반대로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전화가 막 울리고 그러네요. 예, 이걸 꼭 끊어놓을 수도 없고, 네. 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계속해서 국제 결혼과 관련된 몇 가지 수치들을 조금 더 보면은 귀화자 제외하고 나서입니다. 어, 이 숫자가 좀 재미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19.7%, 거의 20%, 여자가 8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일어나는 국제 결혼 그러면은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비율상으로 보면 그게 다수인 건 맞습니다. 한 80%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나 나머지 2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 그 조합이 약 20%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국제 결혼 비율 중에 중국 출신 비율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음, 33.7%. 중국 출신 중에서 동포,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국 출신 100명 중에 36.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누계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결혼만 보면 베트남 출신자들이 1위입니다. 그 다음이 2위가 중국이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계로 보면 중국 출신의 국제 결혼 이민자들이 제일 많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이 더 많다. 매년 최근 연 단위로 잘라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것도 국제 결혼으로 온 사람들 중에 수도권 거주자가 54.6%다. 즉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군데를 합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거죠. 거의 55%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국제 결혼 이민자,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서 시집을 와서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남편과 함께 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54.6%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집계를 하면 도시 지역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이런 데들인 거죠. 도시. 그리고 소도시까지 포함하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특별시, 직할시 이런 데들만 합친 게 약 66%고요. 소도시까지 합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농촌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결혼 이민자 중에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을 그럼 왜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반대의 케이스는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 출신 남성과 한국인 여성 의 조합이 많아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외국인 여성, 한국인 남성인 경우 그런 조합의 경우, 그런 커플의 경우에 해당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고 요 다음 페이지는 구조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실 다 짐작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개인적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아, 참.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잠깐 요 중지하고, 공유 중지하고, 예를 들면 초기에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왔다. 근데 살아보니까는 우리 남편 한국인 남편 너무 좋다. 그래서 어, 고향에 있는 내 친구 또 내 여동생도 한국인 남편이랑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보 당신 뭐 친구 좋은 친구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맺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업소를 통하지 않은 방식의 결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와는 달라지는 점이죠. 과거에는 중개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많았다면 요즘은 그런 풍속도가 달라져 가고 있다. 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뭐 소개를 받더라도 어쨌든 뭐 사귀면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는 경우는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과거에 더 많은 사례에 해당되는 어, 이 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 남자 입장이란 얘기죠. 국내에서 배우자를 못 찾아 또는 찾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자국 내 주변인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할 때, 더 많은, 예를 들면 평균적인 또는 대표적인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뭐 내 친구 중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 잘 나가는 한국인 남자인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아,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뭐, 그리고 국내에서 자국에서 주변인이 아닌 사람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주류 모델? 그러니까 이상하군요. 더 많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자국 내 주변인일 가능성. 여기에서 주변인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농촌 총각, 어,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하러 가고 싶지 않은 곳인 농촌에 사는 사람들, 이 주변인에 포함될 수 있고요. 뭐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음,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내국인 여성들의 예를 들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외국인 여성들을 배우자로 찾는 사람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주변인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남성의 입장에서 국내 배우자를 못 찾는 것은 개인 문제일 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계급, 계층 문제 또는 소수자 문제, 비주류의 문제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이, 그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권력자, 상류층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유형의 국제 결혼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그 안에서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타겟책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우리 친정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 집안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국제 결혼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도전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송금을 해서 우리 아버지도 병도 좀 고치고 내 동생 학교도 보내고 이런 가족 부양의 이 목적을 가지고 국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 는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다 예전에 중매 결혼했고요. 다 자기 소위 말하는 계급, 계층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 세대에도 일부 있었고요. 그 윗세대로 가면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결혼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근대적 현상이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해방 이후에 또 주로 한국 전쟁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착된 연애 결혼, 사랑에 기반한 결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 결혼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열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 똑같은 것들이 적용 가능한 것이죠. 요새는 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찾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이유, 국제 결혼을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계화,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 어, 국제 결혼하는 여성들의 출신 국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보내는 송출국이죠. 그 여성들의 출신 국가의 남성들, 그 나라 자체가 실업률이 높고 소득이 낮고 그러니까 결혼해봐야 아유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 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을 할 생각을 해보니까 저 남자가 또는 남자들이라는 게 다 빈둥빈둥거리고 있고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결혼해서 애 키울 생각하니까 갑갑하고 아유 나는 여기서 결혼 안 할래. 나는 국제 결혼을 할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남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남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세계화의 문제.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나라의 문제죠.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하거나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계적인 불평등의 문제, 불균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화된 국제 노동시장의 측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읽었던 논문 중에 이수자 논문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표현이 나오지만 이주의 여성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아까 왜
초반부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들, 이주민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더 많습니다. 총 숫자 비율로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중에 여성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 몇 퍼센트쯤 됩니다. 남성들이 오히려 적어요. 아, 그래? 일반적으로 국제 이주, 뭐, 국내 이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제 이주의 경우에 초기에 그런 얘기 얼핏 했었습니다. 좀 도전 정신이 강한 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을 터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정보망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오는지 알려줄 테니까 너도 따라와, 따라와 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좀 약해도, 도전 정신이 좀 약해도 뭐 먼저 개척된 길을 따라서 가거든요. 먼저 가는 이민자들, 이주민들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더 많습니다. 어, 뭐 남성이 더 도전 정신이 높으냐, 뭐 그런 것보다도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들 주로 이제 남성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갑상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돈 벌러 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이런 유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주 관련된 수치를 볼 때 비율로 볼 때 남성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주민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다. 그래서 이주 여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그러면 이주해 가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더 많으냐? 전 지구화에 따른 국제 분업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다르게 하면 국제 성별 분업, 이렇게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값싼 제3세계 여성 노동력들을 부유한 나라에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공업 분야에서, 제조업에서 여성 노동이 필요한 분야. 오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돌봄 노동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근에도 뭡니까? 이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가사 돌봄이 가사 노동자죠. 가사 노동자. 그다음에 이미 이 간병인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동포 여성들이 주가 됐습니다. 뭐 내국인 여성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것들이 공업 분야, 제조업 분야, 농업 분야 이런 데서 남성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서 여성 노동력이 특별히 필요하고 또 성노동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혼혈인 얘기할 때 마지막에 오늘날 김치촌에는 필리핀 여성들이나 러시아 또는 소련 지역이었던 독립국가 연합 출신의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한다. 기지촌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노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접대 노동이지요. 성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들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고, 클릭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 시장도 여성들이 이동하는, 국제 이주를 하는 원인 또는 루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성들도 당연히 넘지만 여성들에게는 결혼시장, 성노동, 돌봄노동 이런 옵션이랄까요? 뭐 말이 너무 이상하죠. 이런 루트가 더 열려 있다. 남성 이주민들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여성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결혼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국가와 성. 음, 국가는 성을 민족의 성분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990년대에 주한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지촌의 접대 여성을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데, 음, 그래서 이 반미 정서들이 막 일어났고요. 그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미군 부대로 도망을 들어갔는데 미군이니까 한국에서 수사권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해가지고 뭐 지지리 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미 이 정서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미군들과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것을 제공하고 니네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호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데 소파 협정 그것을 맺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수사권, 검찰권, 경찰권 이런 것들을 잘 구사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분노에 차서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반미 막 이런 것들 했는데 어 약간의 갈등이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뭐냐면 여성 단체들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시민 단체들 같은 이제 반미 시위하고를 하는데 여성들은 억울하게 이 당한 사람들 사람 그 살해 당한 사람들 아주 막 마초 남성에 의해서 이 힘들게 된 사망하게 된 여성을 위한 시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단체들 중에서 민족주의로 가는 우리의 누이가 어, 외국 놈한테 당했다. 이거를 중심으로 반미를 그렇게 민족주의의 어, 훼손이라는 쪽으로 좀 몰고 가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내부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하물며 그런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뭐 괜찮다고 하는 시민단체들도 그런 소위 민족주의 정서에 빠져가지고 여성의 성이 외국 놈에게 무참하게 짓밟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곳에서 그런 방식의 성을 동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피해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또는 단어를 바꿔서 민족적 자존심의 성처 이런 거에 여성의 성을 동원을 해서 그걸 더 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아,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위안부, 기지촌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의 폭력이지 여성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안부, 기지촌 이런 것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100% 여성인데 그 여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국주의, 미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국가가 또는 민족이 성을 어떻게 가리는가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 섹슈얼리티를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영어 단어라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번역을 했을 때 좀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뭐 많은 학자들이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국민국가의 전통, 국민 명예의 표상으로 환원돼 버립니다. 그 자체로 섹슈얼리티 자체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국가의 전통이니 국민 명예 이렇게 돼야 될 섹슈얼리티인데 그런 표상을 못하는 여성, 그것을 지키지 못한 여성,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 순결을 빼앗겼다 이러면은 이제 너는 국민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음, 남자들한테는 그런 거 뭐 적용 별로 안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국제 결혼에 대입을 해보면 국제 결혼은 사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죠. 국제 결혼은 가난한 나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음, 부유한 나라 남성의 국적 자원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 여기서 섹슈얼리티가 꼭 그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걸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성의 종합적인 가치들을 포함하는 내용 단어입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부유한 나라 남자들을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 결혼의 상당한 어떤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음.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농촌총각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는 공영방송의 관심사였고 캠페인 많이 했고요. 국가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새는 여기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 초반에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네 관 내에 살고 있는 남자가 국제 결혼을 한다. 외국의 어느 나라의 신부랑 결혼을 한다. 그러면 돈을 줬어요. 가서 결혼해 갖고 오라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천 몇백만 원 준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실은 뭐 애가 금방 태어나서 세금을 내진 않지만 인구가 유지돼야 국가의 지방자치 지원금, 보조금을 받거든요. 인구가 있어야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돈을 줘서라도 국제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게끔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결혼에 국가가 왜 개입을 하지? 왜 돈을 주지? 국가의 필요성, 또 지방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국민국가 내 남성의 사회 계급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은 남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 안에 속해 있는 남성의 사회 계급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제이고 국제적인 성별의 문제인 겁니다. 남성의 결혼, 한국 남성의 결혼이라는 것은 국가의 문제,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이고 국제 성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주 여성을 보는 접근들이 있어요. 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웅 또는 잠재적인 효율적인 인적 자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외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은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오고 또 아이들에게 성장시킬 때 이중 언어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외교관 또는 민간 외교관으로 시킬 수 있는 좋은 국가의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막 영웅시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적 자원, 효율성의 측면에서 외국에서 요번에 그 아까도 언급 나왔던 필리핀 출신의 가사 노동자, 이것도 사실은 신청한 사람들 상당수가 애 맡기는데 기왕이면 영어 좀 하는 그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와서 가사 도우미를 한다니까 우리의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 돌보미도 하면 일석이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물론 일정한 경제 수준이 되는 그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신청을 해서 받고 쓰고 하겠지만 효율성, 그런 가치 때문에 인적 자원을 보고서 하는 판단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주 여성을 보는 세 가지 시각 중에 첫 번째, 정책적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막 나가네. 여성 또는 시민단체의 접근, 여성단체의 접근. 어, 사실 여성단체들이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해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떨 땐 약간 어, 너무 피해자로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희생자로만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주 여성이 이 남편의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다. 안타깝고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음, 언론에서 기사화시키는 건 그런 것들이니까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얘기는 잘 안 나오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얘기는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성단체가 의도적으로 막 부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여성단체들이 에, 조금
희생자성을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네. 이게 여성단체들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막 화날 설명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뭐 어쨌든 뭐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 경제학적 접근인데 이 학문의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화 때문에 억압을 받는 대상이다. 이주 여성은 아까 우리 구조적인 접근 방식에서 전반부에 얘기했던 그래서 뭐 이 불균등한 국제적인 발전 때문에 가난한 나라 남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주 여성들은 사실은 세계화의 여기도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뭐 구조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 구조적으로 맞다고 봐요. 지금 얘기한 1, 2, 3번이 다 뭐 이유가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적인 문제는 주체의 시각이 결여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희생자로만 보고 억압받는 대상으로 보고 인적 자원, 돈 만들어줄 자원으로만 보고 이런 것들은 이주여성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점을 좀 맞춰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로서의 이주여성 두 가지로 이주의 전 단계와 이주 이후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2주 전 단계에는 이주 여성들이 이와 같은 자기 전략, 주체로서 자기 전략을 가지고 행위하는 행위자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정신적인 독립을 추구한다. 오케이. 가족 생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합니다. 했습니다. 어, 막 지지 끌려가지고 국제 결혼 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점들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외국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으로 시집 가가지고 송금해가지고 뭐 등등 해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결혼 이주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주 노동과 결혼 이주 중의 선택. 사실은 이주 아까도 이제 결혼 이주의 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원래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외국으로 가서 그다음에 한국이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한국 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좋겠어. 근데 한국으로 이주 노동하러 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요. 꽤 듭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결혼 이주는 돈은 뭐 별로 안 들거든요.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 많이 들지. 그리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주노동을 하러 가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나 결혼 이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래. 나는 그럼 결혼을 해서라도 가가지고 뭐 돈을 벌든가 뭐 탈출을 하든가 적어도 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 금방 한 얘기지만 이 마지막 얘기는 이주 비용이 덜 드는 나라. 돈이 많이 드는 나라로 가기에는 어차피 뭐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한다면 이주 비용이 덜 드는 나라 선택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가부장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국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가부장적이고요. 예. 그래서 여성의 권한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숙박, 굴레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 나라에서는 실고 국제 결혼을 하겠다. 그 국제 결혼을 하러 온 나라가 또 다른 가부장제 사회인 한국이라는 점이 뭐 한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한계가
탈피 전략으로 선택한 게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탈피 전략을 구현한다라는 게, 조금, 그죠? 한계라면 한계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로서 이주여성 얘기입니다. 그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선택, 이것도 아까 개인적인 이유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라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오래 연애하다가 국제 결혼하는 경우라면은 훨씬 덜 하겠지만,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해외로 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결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오케이, 나가겠다. 네, 이런 결정이 얼마나 어, 도전 정신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주의 전 단계에서 구사되는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주 이후 단계를 보기 전에, 이주의 전 단계에서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국에 왔다. 그런데 와 보니까 사실은 정말 쉽지 않더라. 소외가 있다. 뭐냐면 이중의 소외입니다. 첫 번째, 한국 주류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당연히 있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뭐 차별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주류 사회에 섞여서 하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막 이렇게 쉽진 않아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자국 출신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먼저 형성됐던 게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형성이 먼저 됐었으니까 그쪽에서 소외된다는 거죠. 막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해서 왔는데, 내가 어디 뭐 베트남 출신이다 해봐요. 그러면 한국말도 아직 잘 안 되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자기네 언어로 떠들고 자기네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초기에는 노동자들인 거예요. 자기 말고는, 자기 나라 출신은 노동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끼워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좀 낮게 보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뭐 당당하게 노동을 왔는데, 너는 뭐 팔려서 왔구나.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 그런 게 좀 있어요. 같은 여성들인데, 같은 나라 출신의 여성들인데, 이주 노동자들이 훨씬 더 자기들이 더 당당한 척하고, 결혼으로 온 사람들은 조금 뭐 낮춰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일 끝에 남성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이주 노동자들도 여성들 중에서 같은 나라 출신 여성들 중에서 결혼 이주로 온 사람들은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한국 놈에게 시집간,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공동체에서 같은 나라 출신인데도 소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주류 한국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또 자국 출신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고, 이런 이중의 소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외를 마주해서 그냥 소외된 채로 눈물 흘리면서 흑흑흑 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다.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주 이후 단계에서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거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자국 출신의 개 모임.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임을,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동체를 만듭니다. 연락망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어, 이제는 뭐 국제결혼, 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30몇 만이니까 전국 어디에나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는 누적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락망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예를 들면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자기네 음식 같이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호 부조 정도, 그냥 아니면 뭐 계모임 같은 수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공식 등록된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
시민단체를 만드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차리기도 하고요. 아예 돈 모아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임대 얻어가지고 그래서 어, 행사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상호부조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국어 그러니까 결혼 이주로 뭐 다른 유형의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도 예를 들면 각급 학교라든가 단체들의 다문화 교육들을 할 때 자기들이 강사로 나가는 거를 관리를 하고 그죠? 요번 어느 초등학교에서 강사 요청이 왔으니까 요번엔 네가 나가고 저기는 또 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입을 얻는 그러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강사 이런 것들도 자기들끼리 만들어내고 합니다. 또 한국 시민단체와도 접속을 해가지고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함께 일을 하고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단체의 활동가로 성장을 해가지고 시민단체 상근자입니다. 일을 하고 또 통역사로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주 여성들이 연관되어 있는 재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때 재판할 때 통역사로 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활성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취업도 과거에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남편의 월급이 뭐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남편이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어, 나 혼자라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도 조금 컸고 그래서 나도 이제 시간이 나니까 나도 일을 하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또 어, 남편의 구박을 받으면서 시댁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할 수 없이 살았는데 먹고 살 수 혼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테니까 어, 나 취업해서 돈 벌고 이혼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당당한 홀로서기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주 여성들이 그냥 일방적인 피해자라든가 불쌍한 존재로만 존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약간 얘기를 이제 전체를 조망하는 결혼 이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다문화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비판을 하고자 해요.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그러니까 한국의 다문화가 그러니까 한국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다문화가 안 좋은 거니까 비판한다가 아닙니다. 다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정해진 우리의 미래예요. 이제 단일민족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 올바른 다문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반성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비판입니다. 그거를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첫 번째는 관주도형이라는 비판입니다. 한국 다문화가 어, 지지난번이었던가요? 2006년도에 공식적으로 다문화가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 하인즈 워드 왔을 때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공식 다문화주의 선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막 여러 가지 다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어요. 그 시작을 한 거죠. 2006년 그때 4월 이후로. 그전에도 현상으로서의 다문화는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국제 결혼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이 아까 수치 처음에 봤습니다마는 다문화 선언
있었던 2006년 바로 전해인 2005년이 국제 결혼 비율이 가장 높아가지고 13%가 넘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국제 결혼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와 이제 우리는 다문화구나 다문화 선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006년 그 다음 해인 2006년에 선언을 하게 됐던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어, 굉장히 많은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어요. 약간 급조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문화 축제들, 다양한 축제들이 많아졌어요. 어, 축제들이 많은 거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축제만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다문화 선언을 했는데,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다문화 관련된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처음 접하는 거니까.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쓱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아직 없었고요.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뭘 했냐면 한글 교실을 운영해왔고 또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뭘 할 줄 몰랐는데 저거 우리도 관에서도 저걸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글 교실, 뭐 한국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해도 광이 잘 안 나요. 뭐냐면 한국어 교실 열어가지고 뭐 20명 모집을 해가지고 1년 내내 교육시키면 실적이 20명인 거예요. 네? 아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막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다문화 축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축제 한번 하면 몇천 명이 모이니까, 그죠? 그리고 시장님, 군수님이 나가서 이렇게 뭐 인사 말씀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이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았던 초기에 공무원들이 이런 축제를 많이 했던 거죠. 전국의 축제가 뭐 수도 없이 열렸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공무원들이 이 예산 확보해서 축제 좋지 그거 해야 되겠네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기획사에 돈을 주고서 자 이틀 동안 다문화 축제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축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문화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 회사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벤트 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이 무대 꾸며놓고 어,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 노래자랑 대회 이런 거 하고요. 그 옆에 부스들 쫙 차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먹는 체험하고 그 옆에는 뭐 몽골 옷 입고 사진 찍는 체험하고 막 그런 것들. 전국의 다문화 축제가 다 똑같아. 이벤트 회사들이 하는 게 똑같으니까. 이게 다문화 축제야, 단문화 축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는 보여주기식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일회성 사업들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고, 지금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사자들, 이주민들 관련된, 프로그램 뭘 한가 하는데,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뭘 원하니?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니?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축제 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이제는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외국인 주민들 설문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 맞춤형 프로그램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요. 비판을 해야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걸 여기서도 이제 봤던 겁니다. 다문화주의 관련 비판 두 번째는 비다문화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문화가 비다문화적이다. 이거 뭐 말이 이상하네, 그죠? 다문화가 비다문화라니까. 이 사진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김치 담그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예절 교육 뭐 이런 걸 하고 있네. 음, 좋아요. 근데
김치를 꼭 한복을 입고 담궈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죠? 뭐, 며주기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절 교육 사실 한국 애들도 이런 거 안 하는데, 뭐 지리산 청학동 가서 하고 있나? 뭐 모르겠네. 그죠? 한국 애들도 이런 걸 안 하는데, 뭐, 국제 결혼한 집 아이들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 다문화적이지 않다, 비다문화적이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문화 사업이 아니라 사실 동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문화적이 된다 그러면은 원래 한국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이 예를 들면 필리핀의 뭐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또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문화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지 한국에 온 사람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 문화 가르치고 해서 한국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문화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동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한국에 살려면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문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한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진짜 다문화 사업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화 사업들 열심히 해놓고 마치 다문화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다문화의 세 번째 문제점은 대상을 차별하는 다문화다라는 겁니다. 요 왼쪽 사진은 국제 결혼한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여성 합창단이죠. 여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단속해서 이제 추방하게 되겠죠. 예, 그 사진 단속 사진 장면입니다. 한국의 다문화는 매우 대상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국제 결혼으로 온 이주민만 웰컴. 나머지 유형의 이주민들은 불청객,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뭐 국제 결혼 이민자들이 30 몇만 명이 있지만 전체 260만 중에서 뭐 30 몇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가 아닌데 그죠? 다른 유형의 사람들 훨씬 많은 제한 동포들이 있고 그죠? 또 유학생들 수십만 명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제껴놓고 국제 결혼 가정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차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해서 뭐 내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전원 합법화시켜서 영주권을 주고 뭐 이래야 된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얘기하기엔 너무 길겠지만. 근데 오직 국제 결혼자만 웰컴인 이유는 뭔가?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낳아줄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한국 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옛말에 한국에서 씨만 우리 씨면은 밭은 빌려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이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한국인의 대를 이어줄 국제결혼 여성들은 웰컴이고 나머지들은 우리 사회에서 별로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 집단에 따라서 차별적인 어떤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세 번째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비판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는 문화만 있는 다문화주의다라는 이야기. 다문화가 문화인데 문화만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요게 왼쪽이 몽골 전통 의상 뭐 이런 거, 요 뭐 베트남 쌀국수 그죠? 요 밑에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사진이군요. 자, 이다 문화 관련된 건데 다문화가 문화 아니야? 문화 맞죠. 근데 문화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한 사회에서 이주민이 정당한 어,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모든 측면에서의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의 권리와 이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앞에 것들은 다 빼놓고 문화만 붙잡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음, 어떤 이주민이 있다.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결혼 이주 여성이 있는데 어, 내가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뭐 벌이가 좀 시원치 않다. 또는 뭐 남편이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럼 나라도 벌어야지. 근데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 있는 한 서너 명 일하는 공장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야, 너 처음 와가지고 기계 다루는 방법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리 와봐 하면서 손을 주물럭주물럭 한다.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어찌 한국 여성의 전화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사장님이 임금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일을 하다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면 산재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동네에 나처럼 국제 결혼으로 와 있는 가정들이 여러 집이 있다. 그러면 이 국제 결혼 가정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줄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은 누구지?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한 사회에서 정말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의 권리, 정보,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앞에 건 다 빼놓고 문화만 붙잡고 하고 있다면 우리 다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빈민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닐까? 또 김치를 맛있게 잘 담글 줄 아는 노숙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문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정보와 지식과 권리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다문화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다문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왔던 다문화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게 그 이따가 이제 2차 중간 계획서 설명이 뒤에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내용상으로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지향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들인데 분리지향이 아닌 통합지향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 많은 경우에 분리지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다문화 여성 합창단,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응? 음, 예전에 문화부에서 뭐 심사를 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들 중에 다문화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 지원금을 줘서 프로그램을 잘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심사하러 갔는데 지방에 있는 어느 여성단체가 다문화 여성 합창단을 만든다. 그 지원해달라라고 신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단체는 여성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다문화 여성 합창단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볼 때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원래 여성 합창단이 있는데 새로 이사 온 이주민 여성이 있으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하면 될 거를 굳이 왜 따로 만드느냐 이거지. 같이 해야지. 통합으로 가야지. 그죠? 이와 같은 통합 지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는 개념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내가 15살이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쭉 컸는데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혼자서 있었는데 요번에 한국인 새 아빠를 만나서 엄마가 결혼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왔다. 15살에 와서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그냥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과 내용도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교육도 같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2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별도의 학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1년이고 2년이고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 한국어가 준비가 되면 이제 한국 학교, 일반 학교로 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끔 이행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이와 같은 별도 교육, 별도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죠. 영원히 자기들끼리만 몰려 살게끔 하려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지향,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계급, 계층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문화 관련 비판을 하면서 문화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급, 계층 문제를 포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합쳐가지고 가족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몇 개가 있었어요. 그 센터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뭐 심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가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들 잘 하고 계세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 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매우 잘하는데 어느 지역 센터에 갔을 때 그 센터장님이 되게 헌신적으로 막 그 국가에서 오는 예산은 한정돼 있어가지고 원래 정해져 있는 한글 교실하고 그다음에 방문 지도해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정해진 거 인건비 임대료 하면 돈이 없어요. 근데 지역에 맞춰서 뭔가를 특별한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서 그 센터장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역 유지들한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했어요. 뭘 했냐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면 그 학원 등록비를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는 이 트럭을 주로들 많이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부인들도 함께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뭐 몇십만 원 하죠. 꽤 비싸잖아요. 운전면허 그 자동차 학원 다니려면 그 얘기 그러니까 없는 거를 본인이 발로 뛰어가지고 센터장이 돈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옆에서 불평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옆집에 사는 선주민 가정, 그냥 농촌이니까 이웃인 거죠. 아니, 나는 내 돈 내고 다 배웠는데 왜 쟤는 외국에서 왔다고 돈을 나라에서 막 학원비 대주냐? 이게 무슨 역차별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곤란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국제 결혼 가정이 있으면은 그 옆집의 선주민 가정들은 되게 부자고 이 집은 되게 가난하고 그러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동네라는 데가 뭐, 이 경제 수준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비싼 동네에 살 사람은 글로 가겠고, 아닌 사람들은 여기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비슷한 건데, 이 집은 외국에서 왔다고 지원해주고 돈 주고 여기는 원래 살던 사람이라고 안 주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욕먹을 짓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자,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지원이 필요하면 똑같이 외국에서 왔다고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소위 말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뭐, 한글 교실. 이런 거는 선주민 가정이 왜 우리는 한글 안 가르쳐 주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지원 또는 뭐 다른 그런 이 선별적으로 이주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 지원은 계급, 계층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지원을 해야 욕을 안 먹는다라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마지막 세 번째는 전체 사회 정의 문제와 함께 해야 된다. 아, 이건 또 무슨 거창한 소리입니까? 지금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조정해가지고 몰아서 여성가족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가족부는 사실은 이제 뭐 힘이 없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뭐 정권이 바뀌면은 존폐 위기에 놓이고 뭐 이러는 데 아닙니까? 힘이 없는 데입니까?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들 예산이 여가부에서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에요. 예, 어, 소중합니다. 다른 큰 부처에 가면은 뭐 규모가 별로 안 될 수 있지만 여가부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예산이어서 이거를 키우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예산이 늘어나야 부처의 힘도 더 강화되고 그죠? 이걸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 천억 단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뭐 이게 다문화 예산인가 싶은 항목도 있습니다만은 천억대 단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고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일반 복지 예산은 그렇게 빨리 늘지 않았습니다. OECD 아직도 최하위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복지는 천천히 늘고 있는데 비율로 볼 때 아무나 관련된 예산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야, 쟤들이 안 왔으면 저런 지원이 나한테 왔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복지 예산 또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예산들은 내비두고 뭐 별로 안 느는데 다문화 관련 예산만 늘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파이 나눠 먹기예요. 응? 이쪽 예산, 이쪽 벽돌 뽑아가지고 저쪽 구멍 막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문화만 열심히 한다고 한국 사회가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가치들, 예? 그게 인권일 수 있고, 민주주의일 수 있고, 평등일 수 있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와중에 다문화가 함께 이동해야지, 이런 가치들은 별로 뭐 이렇게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예를 들면 예산의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다고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해왔던 일반 가치들과 함께 다문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더 정의로운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따로 쪽지든 LMS 쪽지든 이메일로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2차 계획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11월 10일 날 2차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번 주말에는 쪽글을 이제 내고 그 다음 주말에는 이제 2차 계획서를 내니까 2차 계획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선행연구 고찰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최소 5개의 자료, 지난 1차 때는 목록만 제출했던 거를 이번에는 고찰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5개인데 최소 3개 이상의 학술 논문, 학술 논문만 해도 돼요. 네. 그러나 적어도 3개 이상은 학술 논문을 포함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핵심 연구 내용을 잘 정리를 하자. 내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이번 기말 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걸 내가 연구하려고 그런다라는 것을 한 두세 네 가지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번 연구에서 알고 싶은 거, 알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예정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가 누구다? 사람이 확정이 된 사람은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실명은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 XX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KC 해도 되고 아니면 닉네임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2살 남자 뭐 무슨 직업이 뭐 아니면 뭐 어느 학교 재학 중 뭐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다른 정보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자인 박경태가 읽기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보, 예를 들면 어느 동네 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아직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사람,
것들은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찾을 예정이다. 그래서 뭐 나이, 성별, 직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뇌가 예정하고 있는 대상자가 가질 속성들을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출 일정 뭐 우리 다 봤던 거지만 지금부터 한 열흘 남았나요? 11월 10일까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날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목차, 이것도 뭐 지난번에 봤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 쓰고 서론, 선행연구 고찰, 그 다음에 연구 설계, 그죠? 요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를 붙이지 않고 참고 문헌을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 것인가? 조사표, 심층 면접 질문지를 얘기하는 거죠.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질문들을 일단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어, 역시 이제 2차 계획서 관련해서도 뭐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 연락 주면 되고요. 자, 다음 주 주제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소수자 사례 연구의 뭐 네 번째 시간쯤 되겠죠, 그죠? 다섯 번째가? 네. 근데 드디어 최초로 이주 관련이 아닌 소수자에 해당이 됩니다. 성소수자. 제시된 논문들 뭐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주기 바라고요. 나영정 논문 좋습니다. 그리고 임보라 목사님 뭐 이제 돌아가셨는데 논문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 뭐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 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반발 그 뭐 반대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역시 또 좋은 글입니다. 뭐 밑에 참고문들은 뭐 시간이 있을 때 또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 다음 주 수업도 준비를 해주고요. 쪽글 이번 주 일요일까지 11월 3일까지 6시까지 제출하는 쪽글은 오늘 다룬 국제결혼 다문화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혼혈인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도 되고 뭐 함께 다뤄도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글을 이번 주에 일요일까지 11월 3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는 시간은 워크숍을 마친 이후 그날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 이번 날씨가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